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을 모시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부터 일본, 중국, 한국까지 한국의 내년도 경제 전망까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제 새 책이 또 나오는데, 네. 이제 피벗의 시대, 예. 2025년 경제 전망. 요 책이 나오기 이제 직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도 했고, 그래서 네네. 뭐 여러 가지 요런 미래들을 예측하셔서 낸 책이 이제 네. 요 책인데,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좀 여쭤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B컷으로 단행됐습니다. 뭐 네.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전에 저희 매경 자이언트TV 오셔서도 예.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앞으로 미국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일종의 기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상상하시는 그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어쩌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어쩌면 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뭐 2025년 뭐 상반기 내에 뭐 제로 금리로 찾아가는 그런 종류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미국도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약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높게 보면 3.5% 상단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5.5에서 5%로 금리를 인하했고, 그리고 26년까지 매우 점진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천천히 인하해 나가는, 그러니까 점진적 금리 인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쩌면 이제 25년에는 8번의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인하하고 한 번 쉬어가고, 한 번 인하하고 한 번 쉬어가는 그런 종류의 스탠스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걸 이른바 피벗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 상황,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 그럼 다음 목표를 이루자, 최대 고용을 이루자, 두 가지 맨데이트를 다 우리 도달해 보자 하는 의지로서 금리를 정상화해 보자. 지금의 5.5%는 5%는 너무 제약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서 이제 고용을 최대 고용으로 또 유도하기 위한 방향성으로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피벗의 시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뭐 또 좀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뭐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제 예. 뭐 앞으로 뭐 이렇게 금리 인하 자체가 그 마냥 좋은 것만 아니다는 식으로 네. 뭐 운을 떼면서 뭐 진짜로 그런 걸까요? 진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과잉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기 좋은 표현이 이런 거죠. 비 오면 우산 쓴단 말이에요. 비 오면 우산 써요. 비와 우산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우산 준비하시죠. 근데 반대로 우산 준비하면 비 옵니까? 이게 같이 따라다니는 상관관계가 있는 건 맞지만 인과관계를 봤을 때 뭐가 선행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경제위기 왔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했었던 것이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경제위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들을 보고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했을 때마다 경제위기나 심각한 경기 침체가 찾아온 경우가 많았다.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 인하했으니 경기 침체, 심각한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이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에서는 어긋난 그런 판단이 아닌가 저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역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2.6% 역성장합니다. 경제 위기 맞죠?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경기 부양책으로서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했었던 것이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마찬가지 팬데믹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통화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제로금리로 내리는
그런 통화 정책을 도입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금리 인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 온 이후에 그것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고, 실제 세계 경제가 경제 위기 왔었을 때마다 이렇게 움푹 패이는 역성장, 마이너스 2.6% 글로벌 금융위기, 마이너스 2.2% 팬데믹 경제위기, 미국 경제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위기 왔지만 다시 또 제자리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V자의 모습을 그리는 배경 중에 하나도 통화정책을,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후 부작용은 있죠. 부작용은 당연히 주가 버블 혹은 자산 가치의 급등, 이런 양상들은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과 같은 것을 상상하시면서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산 준비한다고 비 오냐? 이 말씀이 뭐 정말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있는 건 같아요. 예, 꽤 상당한 수준인 것 같은데, 현재 그 정확하게 미국이 어떤 상황이라서 이번에 B컷까지 단행한 거. 왜냐면 이 연준 의장님도 B컷의 당위성에 대해서 정말 길게 설명을 하셔서 네.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도대체 어떤 거야? 라는 네. 의구심을 들게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시장님 보시기에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 자리에 오시겠지만 또 그 해석이 다 다르시잖아요. 해석이 다르니까 그냥 숫자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IMF 기준으로 미국 경제 전망치를 말씀드리면 2023년이 2.5, 2024년 올해가 2.6, 그리고 내년이 1.9%.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진전된 건 아닙니다. OECD 경제 전망 보고서가 어제 저녁에 발표됐습니다. 미국 경제 올해 성장률, 전년도 성장률 2.56%로 아주 견조합니다. 근데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한 건 아니에요. 실업률도 4.3%까지 올랐지만 자연 실업률을 밑돕니다. 자연적 실업률을 밑돌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은 맞아요. 고용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고용노동 시장이 지금 붕괴됐다,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찾아왔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이 5.5%의 금리를 이대로 뒀다간 그런 경기 침체적인 징후로 갈 수 있으니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지금의 5.5% 금리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은 두 가지 책무가 있으니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근데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이번 FOMC 회의 때도 뭐라고 했어요? Greater Confidence라는 표현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물가 안정에 대한 정말 Great Confidence가 아니라 Greater Confidence예요. 얼마나 그 확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B컷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Greater Confidence가 없다면 B컷을 내릴 수 없습니다. B컷으로 금리 인하했다가 2차 인플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컨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B컷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대로 놔두면 어쨌든 붕괴까지는 아닐지라도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기 침체로도 갈 수 있으니 금리를 선제적으로 B컷으로 내린 것이다. 이런 것을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나타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썸네일로 내셔도 될 만한 카피인데요. 말씀드리면 4분기 중에 아마도 이 고용 침체적인 현상, 좀 심각한 현상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4분기에는 다소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9월 금리 인하로 인해 이 미국 고용이나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텐데, 금리 인하가 그 영향이 반영되는 시점은 적어도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9월 금리 인하가 시중금리 인하, 기업의 신규 투자로 이어지고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그것이 실업률을 하락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12월 고용 상태는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12월 고용 상태는 1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10월, 11월, 12월 이 4분기 동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는 B컷이 반영되기 전 단계의 9월 실업률이 10월에 발표돼요. 전혀 반영되기 전 단계의 10월 실업률이 11월에 발표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4.3을 통과해서 뭐 4.5를 향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또 역시 경기 침체 공포감을 겪겠죠. 그럼 또 B컷 하는 거 아닌가? 경기 침체를 동반한 금리 인하 아닌가? 라는 과잉 공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과잉 공포감이 집중될 경우 8월 5일과 같은 블랙 먼데이가 찾아올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고용 지표는 금요일 날 발표돼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첫째 주 금요일 밤 9시 반에 발표됩니다. 그러면 고용 지표가 발표된 다음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8월 5일도 그랬고 9월 9일도 그랬습니다. 전주 고용 지표가 발표돼요. 그러니까 그 고용 지표가 당연히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연출될 여지가 있다. 4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국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4분기의 고용 지표가 현재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B컷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블랙 먼데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뭐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심각한 경제 위기 온다. 경제 위기 온다. 혹은 심각한 경기 침체 온다. 라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런 뭔가 주가의 조정을 판단한다면 의사결정은 뭐여야 돼요? 같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 소프트 랜딩에 해당되는 연착륙에 해당되는 경기 침체다 라고 미국 경제를 가정한다면 이렇게 주가 조정이 되는 국면이 올 때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저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상황 안 왔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표현이 있는데 그럼 IMF는 왜 잠재 성장률 2%를 정말 소폭 밑도는 1.9%로 전망했을까? 그러면 OECD는 왜 미국 경제를 1.6%로 전망? 1.6%는 하드랜딩 아닙니다. 미국 경제치고 나름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국면 맞아요. 경기 침체는 맞아요. 그러나 이런 경제를 하드랜딩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정말 과도한 하드랜딩 그리고 항상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생물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영향이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효과까지 생각해 본다면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마치 지금 뜨거웠던 욕조가 점점점 식어서 지금 미지근한 물까지는 왔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차가운 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뜨거운 물을 추가적으로 붓는 행위인 거예요. 과연 차가워질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봤습니다. 부재예요, 부재. OECD 경제전망 보고서의 부재인데 그 보고서 표지가 그 사이클 타는 자전거, 사이클 타는 선수들이 코너링을 하고 있어요. 그 부재가 뭐냐면 turning the corner예요. 이 코너를 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험한 구간, 고비를 지나고 있다. 이건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죠. 지금 고비에 놓여 있다는 표현도 돼요.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도 돼요. 근데 위험한 구간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변수들이 있어요. 엔캐리 청산이라든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 축소 이런 어떤 위험한 요인 또 과도한 경기 침체로 전개될까 하는 우려감 이런 코너링을 돌 때 우당탕탕 하거나 자칫 잘못했다가는 쓰러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 물가 수준에 근접하게 돌아오고 있는 국면에서 이제는 그런 위험 요인만 잘 극복한다면 이제 직선도로다.
적극적으로 활주할 시점이다라고 표현하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이렇게 저도 OECD의 이 국제기구의 전망을 가지고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터닝 더 코너. 두 가지 여러 문제가 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고 지나고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실장님은 아직 그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네, 너무 이제 이게 금리 인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기시감이 들어서 아직 네. 금리 인하 하면 뭐 한다고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지? 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네, 것 네. 같아요.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면은 나타나는 효과들이 뭐가 조금 있을까요? 일단 제 경제하고 원론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를 왜 인하하느냐 이거예요. 금리를 왜 인상하느냐, 왜 인하하느냐. 인하하는 이유는 실물 경제적으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촉진시킬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 하에 금리가 높을 때와 낮을 때를 가정해 보면 금리가 낮아지면 신사업 진출하고 생산 설비 용량 더 늘리고 M&A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신규 투자가 늘어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금리는 마치 비교 가능한 수익률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3% 수익성짜리 사업에 뛰어들까? 그거는 금리에 따라 좀 달라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다. 근데 굳이 대출 의존해서 3% 수익성짜리 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금리가 제로다. 그러면 대출 적극적으로 받아서 3% 수익성짜리 수익을 기대할 만한 산업도 사업을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들의 투자가 진적이 돼요. 투자 진작은 자연스럽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요. 그럼 실업률이 떨어지겠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 경제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요. 그럼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할 여력이 많아지죠. 그럼 소비하게 되면 기업들은 소비가 늘어나는 국면이네. 신사업 더 해야지. 신상품 더 출시해야지. 또 투자가 이어져. 이게 뭐죠? 선순환을 유도하는 거예요. 선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선순환 고리가 뭔가 닫혀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경기 부양책인 거예요.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를 또 여러 가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이게 인덱스 금리라고 합니다. 시중금리가 떨어져요. 추세적으로 떨어집니다. 선반영돼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인덱스 금리가 떨어지니까 글로벌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돼요. 그러면 시중금리는 이미 떨어졌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너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기축통화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하를 조금 앞당기거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도 단행될 여지가 많아지는 거 상대적으로. 그렇게 금리 인하는 결국 글로벌 금리 인하를 또 유도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자산시장,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특히 자산가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금리가 높았을 때 은행에 조금 더 은행에 저축하는 게 매력적이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은행에 저축하는 게 덜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더 매력적인 게 어디겠어요? 자본시장, 자산시장이니까 그쪽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돈의 이동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죠. 같은 조건 하에서 금리가 떨어진다면 주가 상승세가 높을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높게 야기될 여지가 있는 거죠. 실제 미국 역사상 1980년대 이후로 금리 인하했었을 때를 쭉 나열해 보면 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S&P 500 지수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를 쭉 나열해 보면 약 한 15회 정도 되나요? 그 중에 2번을 제외하면 다 올랐어요. 그럼 2번은 언제냐? 2000년대. 그리고 또 하나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 그러니까
그 IT 버블에 따른 충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같이 찾아왔을 때를 제외해 놓고 보면 금리 인하와 함께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현상, 그리고 어제 발표한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세계의 많은 주요국들이 주택 가격의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양상이다라고 표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미국만 금리 인하한 게 아니에요. 영국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해요. 유로존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2번이나 합니다. 스위스, 스웨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2번씩 합니다. 캐나다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합니다. 멕시코도 먼저 금리 인하하죠.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앞서서 먼저 금리 인하해요. 우리나라만 미국에 의존적인 게 아니에요. 캐나다는 얼마나 미국 의존적이겠습니까? 멕시코는 얼마나 미국 의존적일까요? 유로존은요? 영국은요? 얼마나 미국 의존적일까요? 그런 나라들이 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했을까요? 자국의 경제 여건을 봤을 때 물가 안정 목표치에 거의 도달했으면 그러면 다음 목표를 위해서 경기 부양적인 노력으로서 경기 부양책으로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에 정확히 부합하는 통화 정책 정상화 기조인 것이지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고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걸 걱정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미국이 뭐 침체가 오네 어쩌네 뭐 그렇게 했지만 미국 경제는 견조했고요. 네. 생각보다 견제했는데 그 외에 전 세계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좀 언제쯤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게 금리 인하 하고 나면 좀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꼭 이 단어는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차례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위기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자님 인생 동안에는 경제 위기가 딱 우리나라에 3번 왔었어요. 경제 위기가 매년 오는 게 아니에요. 기자님 인생 동안에는 아마도 IMF 외환 위기를 한번 겪었고 이때 우리나라 마이너스 5.1% 역성장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셨고 이게 역성장 안 했어요. 심지어 0.8% 플러스 성장했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세 번째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죠. 3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경제 위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2023년 경기 침체 국면이죠. 경기의 사이클상 22년이 나름의 정점이고요. 정점을 지나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면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뭐 대단히 심각한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그 경기 침체의 레벨이 심각한 경기 침체도 있고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마일드한 경기 침체도 있는 것이죠. 근데 세계 경제적으로 본다면 2020년이 말 그대로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이었고요. 정말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이때가 경제 위기를 지나서 나름 22년이 피크를 찍는데 그때 초인플레가 등장하고 그리고 초긴축적 통화정책을 도입하다 보니 다시 경기 사이클상 L자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한 3.7%씩 성장했었어요. 세계 GDP가 3.7%씩 증가했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20년에서 24년 동안에 너무나 강한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장률이 3.2%, 3.1% 요 정도 수준으로 아예 레벨 다운 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이번에 이 책에서는 항복점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항복점이라고 표시했죠. 제가 매년 경제를 전망할 때 그 해를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점들을 이으면 선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 25년 경제를 항복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 좀 낯선 단어일 텐데요. 물리학 용어예요. 그걸 제가 차용한 건데 물리학에서 이게 볼펜 들고 계시잖아요. 이 볼펜을 힘을 주면 지금 어때요? 살짝 구부러졌죠.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펼쳐. 다시 돌아가죠. 근데 만약에 힘을
과도하게 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겠죠. 부러져요. 부러지고 나면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돌아가죠.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까지 힘이 작용되면 그 힘을 항복점이라고. 그러니까 20년부터 24년 동안에 세계 경제에 작용했던 그 부담이 다시 예전의 상태로까지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 만큼의 그 정도의 힘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예 저성장 고착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25년, 26년 당분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놓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미국 이외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나라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본 먼저 보고 싶습니다. 일본이 이제 사실 뭐 8월 5일이었죠. 우리나라로는 블랙 먼데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네. 뭐 그야말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뭐 거대주들까지 낙폭이 엄청 과대했었는데, 이 여전히 얼마 전에 한은에서도, 최근 며칠 전에 한은에서도 여전히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엔캐리 트레이드가 도대체 뭔지, 예. 그리고 진짜로 청산될 수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진짜로 청산될 수 있는가? 청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산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청산 절차에 진입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이 워낙 마이너스 금리를 8년 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0.1%의 수준을 2024년 3월까지 유지했어요. 근데 22년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거푸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24년 중반까지 5.5%를 만들죠.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도 2%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라고 하지만 일본과의 금리 격차는 5.6%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투자, 상식적인 투자, 일본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일본에서 대출 받아다가 미국 은행에 저축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죠. 그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근데 이게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모두 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겠죠. 마치 우리나라도 정부 단에서는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대출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저축액을 빼서 미국 은행에 저축하는 그런 방식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산하기가 좋지만 지금은 투자 영역이 너무나 많아서 미국 국채에도 투자나 하고 채권 혹은 채권 펀드, 주식 펀드, 뭐 저축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산되어서 3대 주체가 투자 자금이 이동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의 거래를 기준으로 가계 기업 정부 중에 가계를 기준으로 설명해 본다면 개인의 FX 거래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FX 거래를 통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나가는 돈이 있고 청산되는 돈이 있겠죠. 그건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금리 격차가 나는 동안에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청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익 실현해야지 하면서도 청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출이 맞냐 유입이 맞냐를 계산해 보면 순 유입액, 순 유출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4년 7월부로 이게 유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산 절차에 진입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산이 나타날 때마다 주가에 상당한 조정을 가져왔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청산 절차가 있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투입됐던 비중이 있는데 그만큼이 대거 빠지면 주가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속하게 전개되느냐 완만하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효과가 있다라고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요. 물론 위험 요인 맞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절차가
되고 있고 이게 급속하게 전개되면 상당히 24년 하반기에 불안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요. 변동성을 끌어올릴 요지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중립금리로서 목표하는 금리가 대략 0.56%예요. 미국이 목표하는 금리가 약 3%예요.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일본의 금리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 내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청산되는 규모가 더 많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차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강하고요. 청산 절차는 환율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통상 지금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엔화 가치가 강세화되거나 일순간에 달러 가치가 약세화되거나 할 때마다 좀 급속한 청산 절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시그널입니다. 당연히 이런 청산 절차가 일어나면 주가의 조정 절차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요. 다만 또 한 가지 상쇄되는 효과는 금리 인하와 약달러 기조와 이런 움직임이 전개될 때마다 미국에서도 금융시장, 소위 은행권의 저축액으로 쏠렸던 자금이 역시 금리 인하와 함께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본다면 저는 일단 판단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엔캐리 청산으로 일시적인 주가의 조정이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그런 4분기를 가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그 4분기에 미국의 고용 상황이, 노동 상황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네. 가운데서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도 벌어지면서 뭔가 일시적인 주가 하락폭을 키우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있습니다. 얘기.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릴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 실업률이 올라가네? 2024년 4분기 동안에 실업률이 아직도 올라가네? 빅컷의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작용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네?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갈 때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감이 조성돼요. 경기 침체 공포감이 조성된다는 얘기는 미국 펀더멘털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각하게 경제를 진단하는 연준 위원들이 많을수록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많아요.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강달러를 약세화하는 요인들이 돼요. 그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은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다음 BOJ 금통위를 앞두고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남았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유포된다든가 아니면 실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릴 때 상대적으로 엔화의 강세화가 나오고 달러의 약세화가 나올 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 공포감과 엔캐리 청산 공포감이 같이 주식시장에 작용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무튼 4분기에 펼쳐질 수도 있다. 지금 이제 9월, 오늘 이제 26일이니까요. 그런 점을 조금 더 10월, 11월, 12월 중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 얘기를 좀 네.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9월 24일, 25일 뭐 이쯤 이제 9월 말 들어와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이 연초에는 죽수다가 네. 중간에 뭐 살짝 올라왔다가 5월 이후로는 중국 증시가 뭐 계속해서 하방 국면이었는데 다시 맞습니다.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네. 뭐 근데 잘 될까? 이런 의심도 크거든요.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중국 경제가 함정에 빠졌다고 봅니다. 그 함정은 유동성 함정이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를 판단할 때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불안한 요소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하나가 디플레이션 취약성, 두 번째가 부동산 경기 침체, 세 번째가 내수 침체, 또 네 번째가 해외 직접 투자 유출, 그러니까 공장이 유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 기업들이 떠나는 현상이에요. 돈의 이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맞물린 데다가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까지 겹쳐져서 지금 중국 경제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요인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더 적극적으로 LPR, 기준금리 성격의 금리를 인하하는 액션을
유동성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고 또 굉장히 급하다고 느껴질 만큼의 재정 정책을 가동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디플레이션 취약성에 놓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놓였고 내수 경기 침체에 놓였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부양시키 제자리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유동성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IMF는 이런 것을 liquidity injection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주사 넣듯이 유동성을 마구 넣고도 있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을 듣지 못해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네.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는 익히 알고 있는데 네.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내수 침체가 뭐 어마무시하다 뭐 그래서 뭐 명품도 안 팔리고 아무것도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지금 네. 뭐 그런 상황인 거겠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늪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내수 경기 침체가 같이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 침체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계속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고요. 반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규 착공 건수나 신규 건설 투자, 우리 GDP 상의 건설 투자, 고정자산 투자라고 하죠. 그 건설 투자 부문도 계속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를 제시하잖아요. 5%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정부가 운영되냐면 자, 지방 정부들, 자, 니네들 얼만큼씩 더 생산해. GDP 규모를 얼만큼씩 늘려. 그럼 5%를 맞출 수 있겠죠.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인프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방 정부가 LGFV라는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지방 정부 어떤 금융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요. 공사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럼 지방 정부가 공사를 만들고 은행 얘한테 대출 좀 해줘. 내가 담보할게. 근데 이 LGFV가 인프라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도로 넓히고 다리 건설하고. 그러면 수익성이 나오거나 주택을 건설하면 그 주택이 분양이 완료되면 수익성이 나오니까 대출을 상환하는 건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부채가 쌓이는 거예요. LGFV 성격의 숨겨진 부채가 쌓이는 거예요. 부채가 쌓이면 그러면 이제는 부채를 매니지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정부가. 정부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12개 지역들 있지. 너네들 이제 추가적으로 인프라 건설하지 마. 이제 부채 규모를 축소해. 그럼 결국 부채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 성장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떠받들었던 게 부채를 가지고 중국 경제를 나름 부양시켰고 부동산 산업을 중심으로 부채 의존한 부동산 산업이죠. 을 가지고 중국 경제선을 떠받들었는데 떠받드는 힘이 이제 점차 둔화되는 거죠. 바로 이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이 좋을 리 없어요. 그 부동산 산업이 중국의 GDP 규모에서 관련 산업까지 이렇게 광의의 부동산 산업이라고 한다면 한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현상을 보면서 중국의 인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냥 급격히 레벨 다운돼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금리를 인하해도. 그래서 저축 의지가 강해집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저축률이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를 떨어뜨리는데도 저축 의지가 강해져요. 그만큼 중국 인민들이 자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와중에 해외 직접 투자 순유입액이 줄고 순유출액이 더 많아지는 네트 순유출 값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해외에 공장을 짓는 거예요.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해외 기업이 중국에 공장 짓는 것은커녕 중국 기업이 해외에 공장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니까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성장 동력이 완전히 제약된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갭이라고 하죠. 아웃풋 갭이 뭐냐면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6%다. 근데 실질 성장률은 5%, 4%를 기록해요. 그러면 그 차이값,
잠재 성장률을 밑돌 만큼의 그 차이값. 잠재 성장률이 6%인데 실질 올해 성장률이 만약에 5%면 아웃풋 갭은 마이너스 1%포인트죠. 그 아웃풋 갭이 2010년대부터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성장 동력이 제약이 된 거예요. 이런 국면에 앞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건설 투자, 기업 부문의 투자도 줄어요. 가계의 소비도 줄어요. 투자와 소비를 합하면 뭐예요? 그게 내수 경기예요. 수요가 둔화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22년 중반부터 계속 마이너스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도 몇 번 기록했지만 계속 0%대예요. 근데 비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은 목표 물가가 3.5%입니다. 우리나라 목표 물가는 2%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본다면 목표 물가보다 훨씬 더 밑도는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IMF도 이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Deflation Vulnerability, 디플레이션 취약성이 높다. 취약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디플레이션의 늪, 경기 침체의 늪, 부채의 늪, 또 내수 침체의 늪,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정말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22년부터 24년 상반기 동안에도 중국은 한 번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어요.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었죠. 물가 상승률이 제로고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합니까?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되죠. 그런데도 지금 작동이 안 돼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각종 경기 부양책을 쓰지만 이게 뭐 효과적이기 쉽지 않다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일련의 디플레이션에 기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중국 경제나 일본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를 짚어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한국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하반기 이제 남은 뭐 4분기와 내년도 한국의 경제를 조금 전망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 방금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코멘트 드렸던 부분은 일종의 구경제예요. 근데 중국을 구분할 때 신경제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신경제를 보면 또 세계 1등이에요. 인공지능 1등이고요. 안면인식 기술 1등이에요. 로봇, 산업용 로봇 1위입니다. 재생에너지 영역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 태양력, 풍력 다 1등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ESS 어마어마한 속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전략은 다소 공격적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공세를 하고 그리고 경쟁자를 배제시킨 다음에 이후에 가격을 좀 올려서 수익성을 만드는 그런 전략까지 취하고 있어서 이게 무섭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례가 폭스바겐인 거죠. 근데 중국의 구경제와 신경제를 같이 놓고 본다면 중국 경제가 끝났다, 망했다 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아직까지 5%, 4%대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고 왜냐하면 신경제 때문에 그리고 그 성장세가 반영됐기 때문에 저성장 고착화되는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지 끝났다, 망했다, 중국이 이제 그냥 사라진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구경제만 보면 사라진 것 같죠. 근데 신경제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루 객관적으로 보시는데 참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 경제는 구경제가 우리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요. 또 중국 경제, 신경제가 한국 경제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신경제 영역은 우리나라의 정확히 신성장 동력 산업하고 일치합니다. 수출 시장에서는 수출 경합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 중국과 경쟁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것이고요. 워낙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이제 중국이 자립화하고 있고 중국이 이 신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서가는 부문들도 많이 있고 정말 초격차 전략을 펼쳐나가야만 할 때이다. 중국 이외에 다른
수출 대상국을 찾아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말씀드리면 전년이 1.4%, 앞에 말씀드렸던 세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 가장 낮은 게 1.4%, 202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은 그거보다는 반등했어요. 왜?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서 저는 2.4%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를. 그리고 이 기저효과를 빼면 숫자만 좋은 것이지 사실상 좋은 경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작년 1.4, 올해 1.4를 평균하면 돼요. 1.9, 1.9배. 그러니까 2%라는 잠재 성장률을 밑돈 채 계속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이 야기되고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9%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코로나19 이전에는 2.56%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했다가 아예 이런 구간을 지나고서는 2%도 채 성장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운 국면에 좀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뭐 한국도 포함되는 거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 2%를 밑도는 경제 성장률을 내년도에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해 주셨고, 또 남은 이제 4분기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또 본격적인 뭐 경제 전망 같은 것들은 내년도 경제 전망 한 번 더 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를 위시로 해서 일본과 중국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까지 김광석 실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